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최근에 산업에 대한 공부 좀 하자고 해서 가장 나쁘고 어려운 산업과 가장 기회라고 하는 조선 산업, 또 조선에는 또 방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미국과 우리가 오늘 최상목 부총리랑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가는데도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강의 잘하는 애널리스트 두 분을 모셨고요. 우리 일정은 5월부터 대선 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일단 쉬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 방에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사라판이 지금 미국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조금은 이제 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변동성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빨간 게 환율인데요. 여기 1484원 갔다가 지금 1420원까지 왔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한국의 원화가 저평가되고 있고 제대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제가 한 두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달러 가치인데요. 달러 가치가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 2021년, 22년입니다. 그 이후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이 갭이 계속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 전 세계 역사상 미국 기준으로 채권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이번에 나와 이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거죠. 미국의 큰 문제를 트럼프가 스스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힘들으니까 금 가격이 달러랑 반대로 움직여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금 거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손자 있으신 분들은 애 돌도 민폐 요즘은 금반지 한 돈 주면은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요즘.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금값이 지금 누구나 많이 사는데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빨간 게 중국과 홍콩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다고 많이 듣고 있지만은 중국이 노련하게 2016년부터 거의 10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이렇게 줄이고 대신에 금을 사들였고요. 또 하나 자기가 있는 국채를 자기네 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서 룩셈부르크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파킹을 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이번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중국이 팔았다 했다가 중국 별로 안 팔았는데 뭐지? 근데 유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자들도 미국에서 금 수입을 보시면 역사상 최고로 많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슬슬 일론 머스크가 자르기 시작했잖아요. 정리해고가 팍 증가하는데 요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를 빼면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실제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 같냐? 높아진다. 항상 이 코로나 때 2020년은 우리가 뭘 볼 때마다 항상 제외를 하고 보시면 뭐든지 가장 최고치에 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되나? 22, 3%.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대출 금리는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라서 상당히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밑에서부터 막 허물어지고 있고 모기금리 우리 따지면 주담대인데 얘네는 고정금리대가 많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의미가 없는데 코로나 이전에 3% 미만의 얼마 안 됐죠. 코로나 이전에 해놨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6% 이상 여기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새로 집 사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을 사고 있고, 없는 사람, 이게 다 없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뭐 협상을 하니 뭐라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양극화, 그다음에 이념적인 갈등을. 우리 경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검은 게 민주당 사람들인데요. 잘 보시면 민주당 경기 어때? 괜찮아요 하다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경기 되게 나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공화당 요거죠. 공화당은 경기 되게 안 좋다고 하다가 트럼프 되니까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사람들의 그것을 해석하고 느끼는 게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이 뭐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쪽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데 이게 이렇게 공화당에서 경기에 대한 게 이렇게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지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시간을 기다려야 돼. 당장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생각도 똑같아요. 공화당은 그 이전에 바이든 시절에 물가 되게 높다고 하다가 트럼프 되니까 물가 많이 올랐는데 뭐 물가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은 야 물가 안정됐다고 하다가 트럼프 되니까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웃기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작용들이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로 자산을 엑소더스 한다든가, 뭐 미국 억만장자들, 트럼프에 가장 있는, 이게 신문 기사인데 트럼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미국 국채가 금리가 높다고 사던 강남 부자들이 이번에 작살이 났습니다. 서학겜이라고 해서 주가 떨어져, 또 달러 가치 떨어져,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또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으면 침체 빨리 하라고 월가에서도 넣고 있지만 트럼프 성격상 잘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2주 전에 각종 저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그 베이징에 간 젠슨 왕 엔비디아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중국에 서비스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상대방에 가갖고서 나 이 나라 잘해줄 거야 하는데 지금 미국의 CEO들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자료는 2주 전 자료에 다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뭐 퀄컴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지금 학계에서도 트럼프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학계에서도 다양한 반론들이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파시스트는요, 제가 파시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과 올 초까지. 파시스트는 자기는 무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 틀렸다고 하니까 엇박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에 중국 기업이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얼마나 돼 있냐면 8천억 달러만큼 돼 있는데 이거 다 상장 폐지시켜버려. 이딴 논의들을 하고 있고, 미란 보고서도 다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로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도 조선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에 입항하는 중국이 만든 배가 들어오면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중국 해운 선사도는 당연한 거고 중국이 만든 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회라고 뭐 하는데, 글쎄 기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개차반이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여간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우리로 따지면 중앙은행 총재죠, 파월 총재를 자르겠다 해갖고 미국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이 지금 오늘 출발을 하는데, 글쎄 비가 와서 좀 천천히 가면 갈수록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될 게요. 중국을 막 때리면
아 그럼 중국이 죽으니까 좋겠구나. 이게 보수의 논리예요. 우리나라 보수의 논리.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막 이 세금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막 많이 준다는 건데, 과거로 보면은 중국이 수출을 감소하면,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감소 국면이에요. 이게 다 중국 수출이 감소한 국면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마이너스 나오고 한국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때리는 게 남일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줄고 또 하나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도 줄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용어를 많이 썼죠. 상호 의존적인 세상이라는 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꽉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때리면 다 틀림없이 다른 한쪽에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게 지금 세계 경제 질서입니다. 요거를 트럼프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때리고 그나마 올해 우리 성장률을 좀 봤던 것 중에 중국이 안 되니까 돈을 엄청 쓰는데, GDP에 올해 공식적으로 8.4, 크게 보면 9.5까지 적자를 내서 내수 부양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거 아무래도 수입 좀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면은, 수출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에도 역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내수 나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출에 대한 어떤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지금 이번 주에 핵심이 되는데요. 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게 여기 보시면 딱 2020년 코로나 때요. 그 이전에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수출. 그리고 무역 수지도 여기서 쭉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협상할 때 한 20년치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은 2024년, 3년 두 개년도치 갖고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이때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잘 보니까 미국 수출에 뭘가 많이 늘었나 보니까 중간재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딴 거는 그냥 하던 대로 가는데 중간재가 뭐냐,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2020년부터 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린필드 직접 투자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땅 사서 건물 짓고 기계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투자하는 게 1,300억 달러 됐다라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를 1,3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무진장 많이 갔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 수가.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완성돼 이렇게 공장을 접고, 그럼 거기서 뭔가 부품도 사고 원재료 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어떤 생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하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불후의 명제인 수축사의 2에도 이렇게 써놨었죠. 그 미국에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생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동차에는 25% 관세를 주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유예했죠. 줄인다고 한 이유가 생태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아마 이번에 가면은 서비스업 개방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 얘기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강점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얘들이 신났다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마 이런 요구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요. 작년도에 우리가 2.04%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1.93이 수출이에요. 이 얘기는 내수는 그냥 멈춰서 있는데 수출로 성장률이 오르막 내리막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도 지금 현저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특별히 내수는 완전히 맛이 갔다는 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부터 굉장히 나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수출이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한 22% 정도 된다.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이 얼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예를 들면 금 수입했다 금 수출하는데 뭔 경제에 영향을 줍니까? 숫자상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는 22%예요. 몇 퍼센트라고요? 까먹지 마. 지금 졸릴 시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22%예요. 예?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수출이 1만큼 늘어나면 자동차에서 생산은 이만큼 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수출 생산 유발이 가장 좋은 게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기계, 전기 장비들이 좋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생산 반도체 같은 거는 굉장히 스테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가장 많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독보적이니까 자동차, 기계 같은 얘기인데요. 이걸 일자리로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수출이 우리나라 일자리가 3천만 개가 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 되는데 이 416만 개 일자리가 수출이 유발한 거다라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가 440만 개예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440만 개인데 수출에서 416만 개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거의 수출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의 15% 정도 기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놓고 보면 역시 자동차가 가장 많이 69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취업 유발 이렇게 되는 게 실제는 훨씬 더 많은데요. 자동차의 변화에 따른 거고 요거로 보시면 돼요. 수출 100만 달러를 수출하면은 취업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 달러다. 100만 달러가 우리로 따지면 지금 14억 정도 수출하게 되면 일자리가 선박 9개, 금속 뭐 이런 자동차가 7개. 그래서 지금 이 수출 문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전부 일자리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GM 대우 문제가 이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부평에 거의 50만 대하고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 문제가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수출 대수인데 지금 이렇게 쭉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저가로 간 건 아니에요. 일단 미국의 빅3가 맛이 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상당히 혁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전기차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차종을 굉장히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SUV 수출한 건 2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항상 세단형으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경트럭이나 SUV를 하면서 지금 SUV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제네시스 전기 EV 나왔는데 이쁘게 잘 생겼더라고요. GV80을 전기차로 만든 게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종을 굉장히 다양화했고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유행한 게 전기차 가다가 중간에 하이브리드카 왔는데 반은 기름으로 가고 반은 전기로 이게 세계에서 현대차랑 일본 토요타밖에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메타프렌트라고 해서 지금 그 조지안과 거기다 지금 공장이 50만 대 공장인데 미국에 60만 대 수출하 70만 대 수출을 하는데 멕시코에서 들어가는 건 더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는 게 이만큼 되는데 여기서 50만 대를 미국서 만들기 시작했을 때 울산경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금방 안 될 겁니다. 일본이 이번에 관세 전쟁에 가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협상 잘못했다고 국내에서 난리가 나고 뭐 매국노 얘기했고 우리는 또 한덕수가 또 헛짓거리 해갖고서 뭐 우리는 뭐 우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뭐 다 들어줄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모로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협상하러 가기 전에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다 얘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끼리 고수 필 때 나 이번에 저거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한덕수가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들 여기 기자분들 이런 거 보도로 안 해 이상하게. 챗GPT는 저기 다 번역들 다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 어려운 과정 이 과정에서 계속 옆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빠졌을 때 미국도 어려워지고 임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간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국민들한테 역으로 지금 현 행정부가, 여당은 어차피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현 행정부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권한다고 해도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신정부에서 일하실 분들도 진짜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이 전혀 안 통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내수 소비자 산업에서 우리 또 오늘 여성 동지들이 많이 오셔서 뒤에 화장품까지, 화장품 대미 수출까지 다 얘기하고,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과 방산, MRO 요즘 미국 함정 수리하고 뭐 해서 조선업이 대화랑을 보이고 주가도 한 10배 올랐죠. 거의.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항상 어렵지만 또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정현 애널리스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신증권 유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홍 최고위원님과 대우증권에서 과거에 같이 일했었고요. 리서치 내수 쪽은 저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뼈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6월에 대선 치르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사실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저는 내수를 이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실상을 좀 숫자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래프 좀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수출 증가율과 소비 심리, 제가 소비를 얘기하는데 왜 수출을 꺼내 들었을까요? 앞서 딱 그 필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내수는요 수출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이는 회색 선이 이제 수출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수출이 잘 된다고 할 때 소비 심리가 실제로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수출 증가율하고 또 어떤 선이 같이 가나요? 빨간색 선. 글로벌 반도체 출하 증가율 선이 똑같이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반도체인데 이게 전체 수출에서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글로벌 경기가 국내 소비를 좌우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수를 담당하지만 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할 때 굉장히 귀 기울여 듣거든요. 우리 수출이 다음 달부터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소비가 어떻겠다, 이제 큰 그림을 저는 거기서 그리는데,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1번 국면이 이제 언제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8년 전 탄핵이었어요. 그때 주말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했고, 지금처럼. 그리고 소비는 굉장히 이제 안 좋았거든요. 집회를 하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거 빨리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소비가 굉장히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이제 3월에 탄핵 인용되고 5월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사실 4월, 5월, 6월 소비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크로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고 6월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지만 소비 심리는 일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어떤가요?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년 전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도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 점유율이 한국 기업들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하이닉스한테 처음으로 1위자를 내줬대요. 33년 만에.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그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칩으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해외로 수출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출 증가율이 그냥 안 좋아질 거고, 사실
그 반도체 출하 증가율도 같이 꺾이니까 사실 소비가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올해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1%대로 예상을 했다가 지난 2월 금통위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수출이 성장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1%대도 상당히 낮은 건데 0.9%로 하향 조정했고 이게 더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통상 마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그래프가 이 대선과 소비 성향인데요. 제가 그 8년 전 탄핵 때 처음으로 이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왜 떨어질까? 예, 그냥 전보다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는구나. 이렇게 내수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떨어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미래 성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미래 성장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점점 더 안 쓰려고 하고, 두 번째가 되게 심각한데 인구 고령화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요 두 가지 부류가 계신데 아주 돈이 많으시거나 아주 돈이 없으시거나, 아주 돈이 없으신 분들 원래부터 먹는 것밖에 돈을 쓸 데가 없고, 아주 많으신 분들은요 물론 이제 그 부가 자식대로 이제 이전이 되긴 하지만 보통 돈을 아무리 써도 소비 성향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그 경제가 활력을 잃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언제 한 번씩 오르나 봤더니 바로 정부가 취임하는 분기에 소비 성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월 4일 날 탄핵 인용 이제 11시 22분에 됐는데요. 기다리고 있다가 47분에 이 보고서, 이 그래프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번에 빨리 탄핵이 돼야지 국내 소비가 눌려 있던 게 좋아질 거다. 시장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만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그다음에 새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소비에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난 8년 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이 뭐냐 이런 걸 좀 이제 보고 연구하고 그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소비 심리,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 국면 정부 취임하는 분기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채널에 가서 구매하는 건수가 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매하는 횟수, 이게 이제 트래픽, 얼마나 많이 방문하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제품 가격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이게 이제 전체 판매 가격인데, 요 두 가지 값의 함수가 이제 매출 성장률이잖아요. 지금 이제 1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일시적이나마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거주할 해외 소비 그래프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저도 해외여행 이제 가족과 함께 뭐 가까운 동남아든 해서 1년에 2번 정도 다녔는데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분기당 9조 원 정도 해외 지출하던 게 2조 원까지 추락을 했고요. 2022년 4분기부터 다시 해외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한 6, 7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가계 소비가 국내로 이제 이전돼 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제 10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급증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매 판매 증가율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코로나 때는 심리 지수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정부가 이제 돈을 풀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지 못하는 그 버짓이 이제 국내로 이전되면서 이때 일시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선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비 심리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사실 뭐 해외 여행 다 열심히 가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사람들이 은연중에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너무 참담하죠. 네, 이거 원래 따라 올라와야 됐어야 하거든요. 과거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는 해외여행 소비 조금 줄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한 6%, 원의 환율이 4% 올랐기 때문에 실질 그 현지 통화 기준을
못 늘었을 것 같고 해외 소비 자체가 1분기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살림이 어려워도 지난 2년 동안은 못 해봤던 해외 여행을 막 했는데 그것마저 꺾이고, 다만 그 버짓이 이제 국내로 좀 이전돼서 돌아오면 약간의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 두 페이지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자꾸 소비 얘기하는데 뭐 GDP 얘기하고 수출 얘기하고 다른 나라 뭐 얘기하는데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계속 빠지는 게 보이시죠? 2010년 이전에는 50% 중반 정도는 기록을 했는데 2010년 이후에 이게 50%를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201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기존의 3%에서 2%로 한 단계 레벨 다운돼요. 네. 지금은요 1%.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우리 경제 체력으로 1% 성장하는 게 맞다. 예, 굉장히 뼈아픈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 그 말에 되게 공감했거든요. 아이도 안 낳아,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해, 그리고 뭐 다 해외에 공장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수에서 그 뭔가 경제를 끌어올리겠냐. 사실 1% 성장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물가가 2% 이상 오르잖아요. 실제로 뭔가 소비를 하는 횟수는 마이너스 1%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확 내려갔다가 2023년도에 올라왔지만 작년에 제 예상대로 내려갔고요. 미국이 68% 정도 차지해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이제 제조업을 하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이 글로벌 GDP의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소비가 70%니까 실제로 미국이 전체 지구상에서 소비한다고 하는 게 대략 2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가 물건 갖다 파는 시장이니까. 근데 거기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앞서서 들으셨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독일인데요. 51%.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네, 여기 보시면 한국하고 독일이 맨 위에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수출 비중이 조금 더 높네요. 우리나라가 한 GDP 대비 한 40%, 독일은 한 45% 정도 되고 있고, 중국은 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막 미국이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독일의 경우가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사실 유럽의 독일을 보고 한국의 제조업 경기를 같이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거든요. 과거 리서치에서. 지금 사실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최근 이제 왜 이러냐면은 독일은 자동차가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 우리는 20% 반도체. 근데 중국의 BYD가 지금 글로벌 전기세 생산 1위 업체잖아요. 테슬라가 2위고, 제가 오기 전에 쭉 보니까 전기차 판매 순위 보니까 5위에 폭스바겐 있고 6위에 현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중국 회사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네. 이렇게 거기도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이 안 되면서 민간 소비가 이렇게 이제 꼬라박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GDP가 2년 연속 유일하게 감소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도 진짜 골치가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구조가 너무 이제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하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숫자들이니까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국내 소비 시장이 한 번 레벨업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당 한 9조 원씩 해외에서 소비를 하다가 그게 2조 원까지 줄고 그 돈이 한 번 내수 시장이 거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15년, 19년 평균 성장률이 1%였는데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안 좋았다가 3년 연속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아마 의원님들 중에 이제 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화점 앞에 오플럿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어떻겠어요. 네, 지금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집에 보면은 그동안에 쇼핑했던 것들 다 집에 있는데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보시면 비슷한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채널별로 잠깐 설명드리면 그 오픈런 사태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가 이제 이거 연도별 이렇게 백화점 점포별 매출액을 쭉 보는데 너무 그냥 저 자체도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올해 1, 2월 백화점 누계 성장률이 2%였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 강남이 대략 그럼 10에서 11%, 네, 롯데 잠실도 11%. 그럼 나머지 점포는 네, 마이너스. 지방 점포는 엄청난 마이너스고요. 서울 수도권만 플러스. 네. 이제 지난 한 4, 5년간 데이터를 보시면은 백화점 전체가 지난해 0% 성장했고 전체 소매는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했는데요. 강남하고 잠실점은 뭐 11%, 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겠다가 백화점의 성장 전략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래 차트로 그려놓은 건데 코로나 때 이제 그래프가 깨졌다가 지금 보면은 진짜 경기가 좋으면 여성 정장, 아동 스포츠 이런 게 좋고요. 명품은 원래 성장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네. 경기가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형마트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살리려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 3사를 응원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기업을 보고 있으면 여기도 정말 답답하겠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하겠다고 월 2회 이제 주말 휴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년 전부터 이 대형마트가 경쟁하는 채널은 온라인이었어요. 15년도 딱 10년 전에 쿠팡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1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고 이제 정말 가격을 불문하고 엄청 저가로 이제 시장에 공산품들을 풀어냈죠. 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한때 이제 한 6, 7% 되다가 지금 홈플러스는 이제 이미 망가진 회사고 롯데나 이마트도 제로 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냐면 내수는 결국 머릿수 싸움인데 인구가 늘지 않고 서울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니까 예, 투자한 만큼 과거 대비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비식품 쪽은 쿠팡하고 경쟁이 안 돼요. 비식품은 이제 공산품인데 경쟁이 안 되니까 신선식품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요. 매출이 매년 막 3%, 5% 줄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물가가 매년 2, 3% 상승하는데 매출이 마이너스 2%, 3%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형마트가 이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뭐 처음에 가게 열면은 장사 잘 되지만 한 이제 와서 사진 찍고 젊은 사람들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그리고 뭐 몇 년 지나면 예, 그대로 그냥 다시 폐업하는 거죠. 저희 이제 주말에 가족들이 나들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그 지난 금토일 속초에 이제 아이와 함께 놀러 갔다 왔는데 검색하죠. 어느 카페를 가야 되나 딱 가요. 근데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어디서나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저도 열심히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몇 년 안에 이 가게 분명히 문 닫을 거다. 사진 찍으면 끝나는 거니까 한 번 방문하지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대부분의 소매 업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가 빨리 접지 못하는 대형맛 뭐 일반 슈퍼나 이런 데들은 그냥 적자 나는데 운영하는 거예요. 예. 사람 계속 자르고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적자가 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상황이 어떠냐면은 네, 그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이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이 있는데 쿠팡은 2015년도에 10억 달러 투자 유치 받았지만 적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신의 한수 로켓 프레쉬를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요. 2019년도 어렵게 잘 지냈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쿠팡을 살렸죠.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사다가 집밥 해먹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되고 나머지 사업자들 이런데 여기 갑자기 튀어오른 애가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예, 이거 미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C커머스, 차이니즈 커머스, 차이나 커머스에서 우리가 C커머스로 얘기하는데 이게 2022년, 2023년부터 막 등장을 합니다. 잘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40, 50대 남성분들이 알리를 많이 쓰신대요. 그분들이 뭘 사지? 그러니까 개인 그 공산품, 소모품 있잖아요. 그거나 그 자기가 운영하는 자영업 상점에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소모품들 사시는 거예요. 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가가 한번 엄청 올랐고 이제 그 이후로 뭐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물가에 우리가 이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사업자들은 싼 거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됐던 거죠. 뭐 네이버가 뭐 잘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거쳐가야 되는 포털로서의 그 지위가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쿠팡과 나머지 애들인데 근데 그 이커머스 성장률도 6%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성장했기 때문에 낮아졌는데요. 실상이 또 이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쿠팡을 제외한 성장률이 몇 %요? 3%도 안 돼요.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이 20% 이상 성장해요. 사실 이게 속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온라인 하겠다고 막 투자했는데 뭐 사실 그 이제 시장 1, 2 사업자가 뭐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나머지 사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빨리 레드오션이 되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쿠팡이 이제 회비 올리고 뭐 이익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네,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한 타 이커머스 사업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직구하는 비중이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하고 이제 넘어서는데 고물가 2022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때 9%인가 였던 거 8% 9%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싼 걸 찾아서 가는 거고요. 테무가 이제 뭐 알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로 시장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제 걔네들의 전략이 이렇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자기들 내수 시장이 크니까 뭔가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마존이 한국에 그 직진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만큼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갑툭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너무 싸게 파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 구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너무 싸니까 우리는 로켓 배송 뭐 24시간 안에 배송되니까 원래 빨리 배송 받는 거에 그동안 이제 길들여졌잖아요. 근데 얘네 오히려 7일 걸린대요. 내가 이거 이렇게 살 건데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K 메뉴, 자기네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한국 업체들 입점시켜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네 이용자가 많아지면 얘네 갖다 놓고 팔았는데 많이 사람들이 쓰더라. 그러면 당연히 입점을 해야죠. 쿠팡이나 네이버에 입점하듯이 여기 입점하는데 그러면은 하루 이틀 만에 배송이 된다는 게 이제 진짜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확 늘리고 나서 지금 좀 잠잠한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나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 판도 변화는 사업 의지에 달려있다. 얘들이 우리가 좀 해볼까? 아니면 좀 이쯤에서 쉬어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느냐 이제 이 지표인데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네.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K-팝 그다음에 한국 영화 컨텐츠 글로벌하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 왜 TVN에서 윤식당, 윤스테 이런 거 시리즈로 계속했잖아요. 서진이네. 근데 해외 현지에 나가서 식당을 오픈하고 혹은 한국에다가 이제 스테이 어떤 숙박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장사를 영업을 합니다. 근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윤스테이 그 전라남도 어디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옥 그 숙소에다가 이제 외국인 숙박객들을 받아서 이제 한식을 상차림을 정성스럽게 내놓는데 하나같이 평들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일부러 찾아서 왔고 이런 옛날에는 김치하면 냄새나고 뭐 마늘 냄새나고 다들 그랬는데 왜 이게 이렇게 저 사람들이 아주 막 저렇게 난리일까? 그만큼 문화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실은 그 문화의 힘이 커진 데는
우리 경제력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돼야지 문화가 융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에 외국인들이 싫어하던 품목도 그냥 이거 한국 거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K 푸드나 K 그 뷰티 뭐 K 컨텐츠 이 열풍에는 우리 경제력이 올라온 게 사실 너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또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다. 먹는 거랑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가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인기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알았거든요. 한국 그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라면이 0.86달러래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미국에 이제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한 끼 식사를 하기에 한국 라면이 너무 가격 면에서 괜찮은 거죠. 한국 라면은 양도 많아, 120g. 베트남이나 일본 라면은 좀 작잖아요, 80g으로. 그러니까 양도 많은데 1불 미만으로 내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K 드라마의 주인공이 막 먹는 라면이야. 그럼 이제 열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런 소프트한 그 수출 품목들은 지금 나름의 시장을 계속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다 너무 어려운데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향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이 가공식품지, 음식료, 뭐 비빔밥, 라면 이런 것들인데요. 10년 전에는 대략 한 10% 정도 차지했는데 우리 그 가공식품 내에서 지금 20%까지 이제 거의 2배 이상으로 사실 20%까지 늘었고요. 화장품은 18%까지 이제 비중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미국만 놓고 봤을 때. 반면에 중국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이렇게 싸구려 파는 시장이었다가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 이제 더 나가고 있는 그런 거고, 사람들이 막 인스타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은 거 왜 그냥 뭐 우리도 한번 소비해보자. 그래서 소비의 동기와 이게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냥 전 세계의 소비가 그냥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는 것들이 크게 작용했고, 중저가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관세 얘기하지만 라면은 그 제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다 전량 제조해서 수출하는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너무 좋대요. 여기다 관세를 때릴 건 아니고 중에서 뭐 미국에서 만드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냥 그리고 뭐 가격 좀 올려도 된다. 0.86달러밖에 안 하니까 이제 이렇고, 화장품은 중저가 팔리는데 그 관세를 좀 맞아도 어차피 2불, 4불 인상이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그래서 이 먹거리하고 화장품 뷰티 쪽은 트럼프 영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 좀 이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정리 페이지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무조건 소비에 부정적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뭐 물건을 사고 어디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딱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지난 4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2, 3주 지났는데 이제 5월, 6월 대선 모드로 진입하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이 어쨌든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 상황이 좋을 때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내수가 자력으로 커지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2017년하고 2021년 잠깐 경기 좋았던 때 말고 경기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언제 들었던 적 있으세요? 경제 좋았다는 얘기? 없어요. 원래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그 사이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3050 클럽이란 무엇인가? 이 3050 클럽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7개 나라가 있어요. 딱 7개. 자, 어디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들어가요. 대단하죠.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4개 나라, 영푸독, 이탈리아. 네. 근데 제가 이래요. 곧 우리 여기 탈락할 거야. 인구 5천만에서 꺼지면. 네. 이 3050 클럽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고 5천만 이상이라는 건 국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인가 2월에 김동연 이제 도지사께서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이 이제 사라질지 말지 이거 곧 결판 난다. 예. 이거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이제 답답하죠. 쫙 잘 왔는데 갑자기 22년부터. 네. 근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부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반도체에서 자기네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고 한국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냥 너무 천하태평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긴 하는데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애 낳겠습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2017년도에 사드로 인해서 GDP 성장 0.4% 포인트 피해 입었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것도 너무 그냥 뼈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드를 설치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단체 관광 가지 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7.5조 원이 0.4% 포인트면 내수에 다 이게 풀릴 돈이었으니까 내수만 놓고 보면 이게 그 내수 소비의 3% 성장률을 꺾은 거죠. 3% 성장률. 우리 내수 성장해봤자 1%, 2%인데.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피해 보는 건 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0.4% 우리 이제 GDP 성장률 1%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균형 잡힌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걸 너무 잘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그 제적 경쟁력 사실 중국 독일마저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이제 봤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쪽을 오래 분석했다고 하고 제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정 활동 하시다가 진짜 너무 특히 소비나 내수 쪽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돌아오고 있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제 작은 힘이나마 좀 우리나라 특히 제 주변인들 우리 저기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좀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 요청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업무 보시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대책은 너무 이제 강론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원형이 되셔야죠. 저처럼 영원형이 되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조선기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의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현재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조선업이 추가적으로 이 업사이클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까라는 어떤 주제로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조선업에 대한 간략한 좀 정의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이란 크게 세 가지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화물이나 여객을 수송하는 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함과 같은 전투 목적, 전투 지원 목적의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부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해상 구조물을 다루는 해양 플랜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테고리였던 이 상선 쪽에서는 소위 4대 선종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선종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그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장 잘하며 지금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도 잘 벌리고 있는 선종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매출액이나 수주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뒤에서는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해서 이 상승 국면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은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잠시 봐주시면 80년대 이후부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조선업의 업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는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선주사와 그리고 조선업체들 간의
얼마로 선박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의 결과, 즉 수주 계약 금액을 저희가 지수화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선 업황이 좋아진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과거에 좋았는지를 살펴보시면 2007년도에 가장 높았던 업황 지표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 24년 기준으로 17년 만에 상승 국면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오랜만에 온 이런 상승 국면을 이렇게 빨리 끝내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승 국면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어떤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홍성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돼서도 말씀 주셨는데 직접적인 종사자 수가 2014년도에 약 20만 명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시황이 부침을 겪을 때는 절반 이하로 이런 종사자 수의 수치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인력 수가 12만 명 가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12만 명 올라온 증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외국인 인력이다라는 점은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조선 산업이 호황인 건 좋은데 이런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행인 점은 기회 요인이 도처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 요인은 저희가 LNG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증설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원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왼쪽 차트를 잠시 봐주시면 전 세계 LNG 수출 계획분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데요. 당선 4개월 만에 그 전망치 자체가 9%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미국은 LNG 증설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LNG 수출 점유율에 있어서 봤을 때 미국과 러시아, 카타르, 호주 이 4개 국가가 수출에 있어서 어떤 패권, 지위를 다투고 있는 형국이었는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수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LNG가 아주 먼 미래에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가 어떤 에너지원을 지배하게 될 것이지만 과도기적으로서 한 20-30년이 LNG가 지배할 수 있는 연료라고 하면 미국이 그 LNG라고 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각종 미국 내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이쪽이라든지 이쪽에서 LNG를 신규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승인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그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라위크라고 불리는 그 전 세계 주요 에너지국이나 에너지 메이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쪽에서도 주제 자체가 어떤 기존의 친환경 연료를 다루던 몇 년간의 흐름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회귀 이런 부분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어떤 에너지의 흐름 자체는 LNG와 같은 과거 구시대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수출 확대 의지가 강해진 상황인데 저희는 이 사이클이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고 느낀 점은 어떤 수요처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이렇게 덮어놓고 많은 LNG를 캐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국가가 그 LNG를 수입해 줄까 하는 어떤 수요 관점에서 분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여러 지역 중에 유럽을 주목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지도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러우 전쟁 사태 초기에 폭파됐다라는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유럽 입장에선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06년도, 2009년도 그리고 이번 러우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벌써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의존해 오고 있었는데 지정학 이슈가 터질 때마다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또는 기타 설비 에너지원을 수입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많이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기체 상태로 수입하면 파이프라인이고 액체 상태로 수입하면 그걸 저희가 LNG라고 부르는데요. 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럽이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수출 증설 사이클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이 유러피언 커미션의 2월 26일자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유러피언 커미션 자체가 유럽 회원국들의 어떤 그 지침이나 권고를 내려주는 입장인데 이런 그 유러피언 커미션에서 발표한 것이 과거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많이 가져가자라는 톤에서 최근에는 가스 시장만큼은 우리가 가져가자. 왜냐하면 이런 에너지 자원이 너무나 가격이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스 시장만큼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럽이 가스 수입 양 자체를 든든하게 늘려가면서 이런 수출 증설 사이클에 든든한 우군이 계속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떤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희는 올해 미국에서 새로 개발되는 LNG 수출 프로젝트가 4건에서 5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LNG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새로 개발되면 저희가 그걸 FID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FID 전후로 해서 LNG 운반선이 같이 발주가 됩니다. 즉, 이 LNG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면 여기서 창출되는 LNG 화물을 저쪽 지역에다가 수출해주기 위한 유형 자산, 즉 LNG 운반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면 그 전용선 자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낙수 효과가 조선업체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올해 이런 한 4건 정도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LNG 운반선 기준으로 한 40척에서 45척 정도가 새로 발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언론 보도에서 뜨거웠던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까지 나와서 총 5건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60척의 LNG선 즉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 달러 정도의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팅 업체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까지 따지면 50억 달러 이상의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202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년, 27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올해 빠르면 올해 말에 이 FID 최종 투자 승인이 나오리라 기대는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현실성이나 말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청바지 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여부를 떠나 일단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창출되는 낙수 효과인 LNG 운반선과 기타 기자재는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뭐로 보더라도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생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 세계 LNG 수출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지의 LNG 수출 터미널이나 LNG 수입 터미널과 같은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통 엑손모빌과 같은 오일 메이저들이 주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LNG 화물을 잔뜩 만들었는데 남는 물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들을 LNG 벙커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 어떤 투자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LNG라는 연료가 과거 이 중유, 벙커 CU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 연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연료를 통해서 구동하고 추진하는 선박들이 시장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선박에 여기 제 맨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LNG 추진 선박에 연료로서 LNG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수단으로서 이 LNG BV, LNG 벙커링 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 역시 우리나라 조선업이 강점을 가지고 상당한 수주 점유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 효과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5년 기준 50억 달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큰 파이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부분은 뒤에 부분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회 요인은 군함입니다. 여기 소제목으로서 저희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패권 다툼 그로 인한 해군력 증강 수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어떤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4월 18일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 무역 대표부의 발표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 물류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제재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4건과 잠정 조치 2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 선사, 중국 국적의 선사에 대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선사가 물건을 싣고 미국을 방문한 경우에 그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를 1만 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순톤수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대략 300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한 번 이렇게 미국을 찍고 돌아오면 한 1,300만 달러 정도가 수익이거든요. 그 중에서 305만 달러 또는 3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이런 제재가 나왔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중국산 선박, 즉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선사가 운영의 주체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선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요율을 따로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자동차, 중국산이건 어디산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산 자동차 운반선이 아니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제재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이 선박을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LNG를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물량은 미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으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 2가지는 미국 항만의 여러 가지 기타 인프라 설비가 모두 중국산이다 보니 이런 것들 모두 중국산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 관세를 100% 이상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잠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단순히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말리고 본인들의 미국 조선업을 중흥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어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가능한 인프라 또는 원동력 자체를 조금 소실시키려는 어떤 전략이 포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조선업을 말리려고 했으면 중국산 선박에 대한 더욱 큰 제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제재는 중국산 선사에 대한 제재가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21년도에 어떤 그 리포트가 나왔냐면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선 위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데 이게 열리면서 그 순항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약간 숨겨진 그런 컨테이너 구조체까지 미국 정부부에 따르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될 어떤 상대의 해군 전력이 군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상선 역시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시해야 할, 불안해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선사에 의한 이런 이제 운영 형태를 많이 견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군함 자체의 수도 중국에 비해서 많이 이제 역전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테이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미국과 중국과의 해군 전력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역전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 페이지를 보시면 2030년에는 그 격차가 척수로 봤을 때 131척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 전력의 연령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해군 운영 측면에서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상당히 여리한 모습이 관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함정의 기대 수명을 저희가 35년 정도로 보는데 2025년에 교체 주기를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체 수요가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명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미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그 중국에서 조선소들 캐파 증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해군 전력의 수명을 연장하는 MRO와 같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조 함정을 건조할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의 협력 요청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이제 언론 보도 보셨던 것처럼 하나오션이 군수 지원함이라든지 급유함과 같은 이런 함정들 중심으로 해서 MRO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MRO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척당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한 300억 원 전후이기 때문에 보통 HD 현대중공업의 저희 27년 예상 매출액이 20조 원입니다. 그러면 한 척에 300억 원 정도의 MRO 사업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마중물로 하여서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함정을 건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 건조 사업을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소가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잠깐만 그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헌팅턴 잉걸스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라는 조선소와 함께 미국의 핵잠을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이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그 중에서도 그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최근에 워낙 생산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 효율이나 공정 효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는 동맹국들과의 어떤 조선업 협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구축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구비를 하고 조달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도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호주의 회사이긴 합니다만 오스탈의 그 미국 자회사가 최근에 아까 보셨던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라는 회사로부터 블록 조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미국의 핵잠을 만드는 주요한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이 GD2B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탈이라는 회사에게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조달해 달라라는 계약을 했고요. 이 오스탈에 대한 어떤 지금 하나오션, 우리나라의 하나오션과 같은 회사가 이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이 지분 인수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사실상 하나그룹이 미국의 핵잠 관련된 블록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야드 또는 우리나라가 현지 진출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야드에서든지 아니면 제3지역에서든지 미국의 군함 같은 어떤 굉장한 큰 파이를 먹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저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줄에 보시면 미국 10 US 코드를 보시면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존스 액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대포가 달려있는 전함 말고 이 따라다니는 전투 보급함이라든지 함대 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존스 액트에 따라서 미국에서 건조해야 되고 미국 승무원 요건 충족해야 되고 이런 어떤 법령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톨레프슨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 함정의 블록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수정이나 해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해군 건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NG 관련돼서 그리고 군함 관련돼서 두 가지 기회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LNG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인력들을 지금 E7 비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모셔왔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면서 어떤 고급 인력의 영속성이 끊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로는 어떤 입법 회의나 이런 부분들 서로 이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